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건축기계 설비와 관련된 표준시방서의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장 방청 방식 공사고요. 도장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각종 이런 자재 나와 있죠. 이제 도장 시공할 때 바탕면 처리는 어떻게 해라. 철제면 바탕 처리할 때 이제 뭐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 해라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고요. 피철 금속면, 아연도금면 이게 이제 덕트도 이제 여기 해당하겠죠. GI 덕트, 아연도금 강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H층 프라이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라고 이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콜탈 뭐 이런 거 뭐. 그 도장하는 거에 보면 지지용 철물에 가대죠, 가대. 도금한 거는 일단 제외하고, 일단 제외한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도금한 철물 가지고 천정 속에 설치한다고 하면 뭐 도금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냥 일반 앵글 가지고 하면 노출되는 부분에는 이제 초벌, 재벌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초벌은 이제 방청 페인트죠. 농막의 페인트, 광명단 칠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색이든 뭐든 색깔 맞춰서 하고 은폐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아연도금 강판 여기에도 이제 보면 노출되는 부분에 이제 쓸 때 조합 페인트로 하는데 이제 여기도 초벌 그 초벌칠이 이제 연상 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에칭 페인트, 그 방청 페인트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금속재 전선관, 자동재 전선관도 노출될 때는 조합 페인트를 하도록 시방선이 일단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의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관상 필요한 부분, 뭐 꼭 그 미관상 뭐 이제 주변과 천정의 회색이나 이런 걸로 페인트 칠이 잘 돼 있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나 이런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덕트를 이제 천정 없이 노출 천정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연도금 강판이나 스테인리스 강판 이런 게 번쩍번쩍하는 게 좀 너무 눈에 띈다 이럴 경우에 그 스라브 주변 색상에 맞춰서 이제 같이 조합 페인트 칠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계실, 전기실 같은 데도 천정이나 이런 데 뭐 딱히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뿜칠 같은 경우 많이 돼 있죠. 뿜칠 같이 거치가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제 흡음재 붙는 경우도 있구나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굳이 페인트를 칠할까? 관례적으로 전기실이나 기계실도 다 지금 조합 페인트 칠하는 걸로 노출 덕트로 봐서 조합 페인트 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거기 사실 전기 출력이나 이런 거 다 노출돼 있어서 그 아연도금 돼 있는 거 그대로 다 쓰잖아요. 굳이 우리 덕트만 힘들게 칠하고 뭐 나중에 보면 이제 뭐 프렌즈라든지 그 시찬넬이나 클립바 이런 것들 또 도장 안 돼서 또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벗겨지고 긁히고 저는 기계실이나 전기실은 아연도 강판으로 돼 있는 거는 굳이 일반인들한테 노출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유지관리하는 시설과 직원들만 보는 그런 공간들이라면 페인트 칠할 필요가 있을까? 옥에 노출돼서 비 맞거나 어떤 부식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기계실이나 전기실, 발전기실 뭐 이런 데는 파이프 샤프트 내부 이런 데는 아연도금 강판 돼 있는 덕트를 굳이 도색할 필요 없겠죠. 제 생각은 그랬고요. 뭐 자동차 전선관도 당연히 노출돼서 꼭 미관상 필요한 부분 아니면 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구별을 좀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각종 그런 라이닝이나 이런 방청 방식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 뭐 저희가 보통 페인트 칠 말고는 다른 부분들 딱히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필요한 부분들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자기 현장에 이런 사례가 그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 표준 시방서에 상세하게 저런 그 페인트 규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수한 부분들, 뭐 매립된다든지 스키 많다든지 부식성이 많은 부분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시범서에 이 도장 방청 방식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설비 공사고요. 배관 설비 공사의 적용 범위가 이렇게 이제 1.16km 미만의 증기나 뭐 수온 220도 미만의 일반적인 이제 우리 건물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증기나 내mon수 배관, 뭐 공조 배관, 급수 배관 뭐 이런 데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KS 표시품뿐만 아니라 단체 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곳곳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쭉 KS에 대한 거 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체 표준 제품들이 또 나와 있어요. 배관 재료 나와 있고요. 그 증기나 기름관은 흑한감으로 쓰도록 뭐 통상 그렇게 쓰지만 나와 있고요.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증기관에 꼭 흑간감만 써야 되느냐. 흑간감 쓰니까 증기관도 자꾸 새고 뭐 어디 맨날 무기되고 그래서 증기관에도 좀 스텐관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표준 시방서에는 증기관에는 스테인리스 강간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딱히 이제 적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강간 스테인리스 강관이 80도 이상이 되면 이제 고온 부식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그 하자 사례들이 이제 종종 발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스 304를 이용해서 급탕 탱크 같은 거 만들고 나서 나중에 쓰다 보면 몇 년에 용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핀홀 같은 게 생겨서 그 누수된 하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304 같은 경우에는 80도 이상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권장은 안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보일러라든지 일부 그 열원기기들의 내부에 스파이럴 튜브 같은 게 이제 스텐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이제 뭐 스파이럴 그 세렌 튜브 같은 경우 돼 있는 그 열교환기 같은 경우 안에 이제 동관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그 보일러용 스테인리스 강간이 따로 나와요. 그 고온에서도 부식되지 않도록 그건 재질이 당연히 서 304가 아니겠죠. 그 재질 자체가 좀 다르고 다르게 이제 전용으로 그 고온용으로 생산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서스 304 제품은 일단은 증기관에는 이제 적용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현시형선 돼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실제 뭐 저도 일부 구간에 이렇게 이제 써본 사례도 있지만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한국 스파이럴 쌓고 한번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서 그쪽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증기관에 쓴 거 쓰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별 문제 없다. 뭐 흑강간보다 비싸서 못 쓸 뿐이지 그 서스 항공사에서 용접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흑강간보다는 그 나중에 뭐 부식이나 누설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적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흑강간보다는 적게 문제가 생기겠죠. 동관도 증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또 증기에 동관을 안 쓰느냐? 공조기에 스팀 코일 거기 다 튜브가 동 튜브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약간 좀 의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굳이 뭐 이제 돈 때문에 동관을 안 쓸 뿐이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스팀 같은 경우 이제 그 속도가 좀 빠르고 스팀 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워터마 같은 게 많이 치고 습기가 있어서 이제 표면에 많이 그 스크래치 생기거나 그 관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약품 같은 경우 이제 그 많이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료적인 강도도 좋아야 되고 두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두께가 있어야만 표면에 그런 스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데미지 같은 거라든지 작은 전부식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도 좀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써보니까 뭐 괜히 굳이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쓰는 것보다 흑강간이 더 나은, 가성비 따졌을 때 적절한 게 아니냐, 최선의 선택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보면, 표준 시방서에 보면 10kg 배관에는 10kg짜리 쓰고 10kg 넘는 거에는 20kg짜리 압력 배관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부분은 압축 공기 배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을 쓰라 나와 있고, 공업용수 배관, 이제 공장지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상수도 말고 공업용수가 있죠. 저수조물이나 이런 거 1차 처리 대충 해가지고 쓰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냉온수 배관이나 이런 배관들은 지금 압력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딱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간혹 뭐 사용 압력이 11kg인데 왜 압력 배관 안 쓰느냐라고 이제 악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딱히 또 10kg, 11kg라고 해서 압력 배관 쓰라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건 또 어떨까? 뭐 저는 일단은 시방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KS에도 없어요. KS나 뭐 이러저러한 부분에는 10S,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10S죠.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배관들이 10kg짜리 배관이 17kg에서 수압 시험을 하거든요. 17kg까지는 사실은 뭐 내압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뭐 11kg, 12kg에 10kg짜리 일반 백강간이나 일반 스테인리스만 써도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15kg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 항상 안정적으로 15kg가 아니라 어떤 펌프 초기 가동이라든지 수격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20kg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팽창 탱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 조건에 따라서 배관 내부의 압력이 17kg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긴다고 하면, 특히 고층 배관에서, 고층 건물에서 이런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10kg, 11kg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할 때 거기서 많이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방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들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음새는 뭐 막 앞에 배관이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뭐, 뭐 적정한 뭐 사용 압력과 뭐 적합한 강도를 가지고 대충 이런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밸브도 보면 일단 뭐 쭉 이제 종류에 따라서 청동 밸브, 뭐 청동이든 황동이든 청동 밸브들이 증기에 사용 가능한 걸로 일단 되어 있어요. 뭐 실제로도 또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청동 제품 많이 썼는데 많이 새죠. 축에서 나중에 핸들 축에서 보면 스팀이 누기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돈이 있으면 스팀 배관에는 가급적이면 주각이나 단조 밸브 많이 쓰죠. 단조. 여기 지금 단조는 안 나와 있는데, 단조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일단 표준 시범서에서는 청동 밸브 써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적용할 때 패킹 재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청동 밸브 써서 축에서 증기가 많이 샜던 이유는 축을 끼워놓고 이제 그 위에 캡하고 그 사이에 이제 기밀자로 들어간 오링이 있는데, 그 링이 예전에 오링이었어요. 오링이 보통 이제 EPDM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EPDM이 사용 온도가 뭐 적정 사용 온도는 90도, 최대 사용 온도가 120도 이 정도 돼요. 그래서 100도가 넘어가면, 장기간 노출이 되면 그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견딜 내열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청동제 밸브들 보면 그 위에 축에 들어가는 패킹이 오링인 것보다는 그라파이트인 경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라파이트.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라파이트는 이제 흑연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불연제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증기병원에도 그라파이트 패킹을 많이 쓰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기 제품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료 자체가 청동이 뭐 증기에 120도, 130도, 150도 못 견뎌서 청동 자체가 물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동제 밸브 사용하실 때는 패킹 재질을 꼭 확인하시고, 주철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철 일반 게이트, 글로브 밸브 쓸 때도 항상 많이 새서 위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패킹 재질을 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주철제 밸브는 급탕배관에 적용성이 없어요. 주철 그 재료 자체가 급탕배관에서 높은 그 고온의 물에서는 좀 잘 못 버티는 걸로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철제 밸브 같은 경우에는 급탕배관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방사랑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 좀 이해하실 필요 있고, 요즘 이제 급탕배관에 쓰더라도 어쨌든 대부분 그 KC 인증, 위생안전 제도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는데, 그렇게 가면 대부분 보면 이제 코팅이 많이 돼 있어요. 에폭시 코팅이라든지 주철 밸브를 하더라도, 아니면 대부분 뭐 요즘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나 볼 밸브 많이 쓰니까 급수급탕 배관에 주철 밸브를 쓰는 경우는 요즘 이제 아주 드물죠. 아주 예전에 많이 썼지만. 그리고요, 이제 주광 같은 경우를 급탕에는 이제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동이나 주철은 못 쓰는 거죠. 볼 밸브 나와 있고요. 볼 밸브가 증기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에 패킹이나 기밀점 이런 거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물용 볼 밸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고려하셔서 이제 좀 보실 필요 있고, 수동 제수 밸브 뭐 이런 것 쭉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것 뭐 일반적인 거고요. 강압 밸브. 강압 밸브는 이렇게 여기에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돼 있죠. 단체 표준 제품을 쓰라고. 볼탑. 솔레노이드 밸브는 간혹 증기용에다가 물용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 타죠. 물용하고 증기용을 반드시 잘 구별해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열 때문에 이제 솔레노이드는 흔히 잘 타기 때문에. 안전 밸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없고요. 신축기음 같은 경우 스트레나 관자금은 왕의 왕, 우리 흔히 이렇게 배관 뭐 어디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막아줄 주위에, 예전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것들 링이나 판 같은 걸로 막고, 우리 수도용 앵글 밸브 같은 거 벽에서 나무 앵글 밸브 있는데 거기 옆에 동그란 스텐 왕 같은 거 끼워놓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변기 같은 거 이렇게 벽에서 나오는 배관. 슬리브 있고요. 지수판 슬리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날개 폭이 5cm, 5cm. 트랩, 뭐, 리프터 배관, 온수 분배기에서 산재 표준 제품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접합 재료, 나분 비컵 3 뭐 부탁한다는 그런 거. 용접 재료에 이제 강간인 경우에는 영광용 피가아크 용접봉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강간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뭐 같은 뭐 그런 거고요. 요 이제 7004가 영광용 피버가크 용접봉이거든요. 철물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나와 있고, 증기용 게이지 붙일 때는 사이폰관 쓰죠. 사이폰 밸브 이렇게 막대기, 그거는 이제 증기용에는 안 되죠. 돼지꼬리 쓰라는 얘기고, 뭐 온도계 를 쓰는 부분 그런 거 나와 있고, 수도용 계량기 이제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바이패스 배관에 부착된 제품을 한다. 이거는 저도 잘 따져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좀 저도 봐야 되겠네요. 시공 관련된 부분들 좀 일반적인 내용들 나와 있고, 뭐 땅에 이렇게 이제 지중 매설할 때는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배관 인식 표식을 뭐 대충 그냥 뭐 붙여주면 고맙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별하도록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 흐름 방향 표지를 밖에 붙이도록 시황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붙여주셔야 돼요. 뭐 인승계 받으면서 안 붙였으니까 붙여달라 괜히 부탁하는 식으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시황서에 하게끔 되어 있으니. 관의 무용접 접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또 용접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뭐 강간일 경우에 뭐 이런 거 그루브 조인트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여기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떤 접합들이 있다라고 이제 쭉 되어 있고 주철관, 뭐 동관, PVC 같은 경우도 나와 있죠. 폴리에틸렌관 이중 접합에 접합할 때 뭐 대부분 뭐 절연 프렌즈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거 그런 내용 나와 있고 이중간 헤더 공법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쭉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굽힌 각도가 90도 이상 이거는 90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크게 돌으라는 얘기예요. 그 밖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부 철근에 결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1.5m마다 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팁뽑기 할 때는 2분의 1 이하로만 그 전용 기구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홈딱이 산소로 불어서 하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용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홈내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베벨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 베벨링 치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틈새 간격이나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현장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그 마찰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진짜 건설 현장에서는 이 용접만큼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좀 뭐 기본적인 거 상태에 맞춰서 하면 될 텐데 참 어렵죠. 일단 배관은 용접 틈새가 있어야 돼요. 용접 틈새가 없으면 용접봉하고 아크가 그 모재를 녹여서 안에까지 용접봉을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딱 붙여서 그냥 해버리면 안에까지 잘 파고 들어가기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125mm 이하는 0에서 2mm 정도, 2mm 정도 튀면 돼요. 2mm 정도. 150일 때도 이제 용접 틈새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150되면 한쪽 면을 베벨링 홈내기를 해주고 200 이상 일단 양쪽 다 해주고 틈새 띄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용접하다가 이제 가용접 3, 4개 요소 가용접에서 쭉 돌리면서 용접하다가 그 가용접된 건 그라인더로 갈아내고서 다시 이제 분용접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죠. 플랜지 용접할 때는 뭐 80mm서부터는 배관에 플랜지 놓고 배관 안쪽에도 플랜지 안쪽에도 용접하고 바깥쪽에도 용접하고 양면 용접하는 거고요. 65mm 미만은 안에만 하면 돼요. 이것도 보면 80mm 이상인데 뭐 대충 한 150mm나 200mm 돼야 양면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쨌든 시방서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용접부의 외관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방사선 투과법하고 그다음에 침투 탐상법에 의해서 이제 그 외관 검사 이외에 검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 현장에서는 용접하고서 방사선 용접사 기량 시험하고 엑스레이 테스트 하면 거의 뭐 90% 가까이 불합격하 그죠? 아예 뭐 용접사가 엑스레이 테스트 한다고 하면 아예 왔다 그냥 가는데 집에 가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거의 8, 90%는 이 용접 틈새나 베벨링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용접사 기량 시험할 때 베벨링 잘하죠. 근데 틈새 최대한 붙이고 또 그 비드를 좀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크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자기가 기량 있게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용접 전류를 좀 약하게 내려요. 용접 전류가 약하다 보니까 모재 끝까지 다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뒤에 백비드가 안 나와요. 그 틈새도 좀 이렇게 충분히 띄워야 되는데 충분히 안 띄우고 그래서 뒤에까지 용입이 안 되다 보면 다 그게 엑스레이 시험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안 붙었으니까 다 틈새로 나오는 거죠. 크랙이 간 걸로. 거의 뭐 용접 틈새를 안 띄면 용접 틈새를 안 띄고 그다음에 원래 그 용접봉 그 두께만큼 그 제조사에서 용접봉 회사에서 권장하는 그 아크
암페아 전류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약하게 해서 좀 기량이 떨어지니까 용접 전류를 좀 약하게 해놓고 하다 보면 그 백비드가 안 나요. 안쪽에까지 충분히 용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시공, 티그 용접 맞대기로 돼 있어요. 티그 용접. 그 스테인리스 강관은 아크 용접으로 하시면 안 돼요. 표준시방서에 티그 용접이라고 아예 되어 있고요. 알건 용접이죠. 알건 용접으로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대기나 아니면 50mm 이하는 이제 소켓 끼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관은 알건 용접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과 여기는 이제 용접사 자격에 그 KSB 0885 이게 뭐냐면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서 이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강간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일반 강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거 하든지 해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악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용접부 검사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엑스레이 테스트 하게끔 돼 있는데 어쨌든 용접사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제가 잠깐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0885 용접 시험 판정 기준에요. 수동 용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이제 판정을 해라 이런 케이스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용접하는 자세, 시험 볼 때 이제 그 뭐 방법 뭐 이런 거 있고요. 시편 뭐 이런 거 설명들 돼 있고 시편의 사이즈나 규격 이런 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거 띄는 거지 마음대로 띄어라. 임인데 베벨링 이렇게 해갖고 두께 얼마짜리 3.2T에 폭 길이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요. 뭐 그 용접하는 게 이제 그 현장에 있게 박편이냐 뭐 종편이냐 후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간간일 경우 간으로 된 경우에 그 뭐 몇 미리에 어떻게 해라 해서 이제 100mm짜리 가지고 스케줄 20짜리 가지고 이제 뭐 박육간 경우에 그렇고 주 경우에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박육관 뭐 얇은 관이죠. 얇은 관인 경우에는 스케줄 20짜리에 100파이 가지고 약 250, 25cm 정도 길이 가지고 용접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께가 그 스케줄 파이프 20짜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뭐 2.T, 3T 뭐 이거보다 좀 두껍죠. 4.9T 정도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베벨링을 해서 용접 자세나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아크 유지 뭐 잘 되면 지가 필요하면 더 띄어서 임의로 띄란 얘기죠. 백비도 잘 나오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고요. 뭐 용접하는 가스 방법, 뭐 용접 어떻게 하고 이제 판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보면 이 부분에 겉모양이야 뭐 당연히 겉모양이고요. 비드 모양이라는 거 보는 거고 부품 시험이 있어요. 부품 시험. 부품 시험은 이 판이나 뭐 관에 따라서 이제 뭐 시편이 있는데 박육관 우리 쓰는 거는 이제 부품 시험을 4개를 하게 돼 있죠. 시험편을 4개를 자르게 돼 있고요. 이 4개에 대해서 뒷면 굽힘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뒷면 굽힘 시험. 그 뒷면 굽힘 시험은 뭐냐? 굽힘 각도가 이제 180도예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이제 확 꺾는 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꺾는 거고, 그 관에, 지금 이제 이거 앞에서 잠깐 보면, 네규팅이, 요 폭이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험편 폭이 나와 있고, 그만큼 네규팅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네 군데를 45도 각도, 90도 각도로 네 군데를 이렇게 시편을 네 개를 잘라서 길게 자르고 이제 중간에 용접 부분이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자른 거죠. 시편 폭이 19mm예요, 19mm. 아까 이제 100파이짜리 파이프에 19mm만큼 길게 이렇게 자른 거죠. 자른 거에 중간에 용접 부분인데 이 용접 부분을 안이나 밖이나 배관 표면하고 똑같게 이제 일단 갈아내요. 다듬어서 깨끗하게 면이 똑같게 되게 한 상태에서 그 180도 접는 거예요. 거꾸로 180도를 접어서
거기에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또 크랙이 구체적으로 얼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와 있어요. 뭐 3mm를 넘는 갈라짐이 있을 경우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그 현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엑스레이는 사실은 조금 뭐 쉽지도 않고 대부분 엑스레이 한다 그러면 용접사들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죠. 우리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8, 90% 이상이 거의 다 어떤 특정한 외압을 검사하는 시험 기간에 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백비드 분량이 다 크랙으로 용입 분량이 크랙으로 나와서 불합격이 거의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마찰 생기는 것보다 스테인리스 강간인 경우에 이렇게 케이스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 그거는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종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어요. 엑스레이 하는 경우에 너무 부담이 크고 안 하겠다고 하고 뭐그 반발들도 크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잘라 보면 안에 내부에 용입 불량인 경우가 뒤에 백비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자업자한테 받아 당신들이 이렇게 용접 틈새를 충분히 띄지 않고 용접전류 너무 지나치게 낮게 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뒤에까지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못한다. 충분하게 안에까지 녹아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스테인리스에는 표준 시방서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지 및 고정, 뭐 스테인리스가 이런 데는 절연하는 거 돼 있고요. 수직간의 하단부에 하단부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수직간 밑에 부분에는 맨 밑에 측에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엘보 부분 그 밑에는 지지철물을 대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종종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밑에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파이프 샤프트 맨 밑에 뭐 여러 가지 배가 나와서 자기 뭐 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배관의 지지간격 나와 있어요. 주철관, 뭐 강관, 동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펜콜 배관이다 그러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했을 때 보통 뭐 이 정도 규격에서 갈 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광경들이 이제 서플라이, 리턴, 드레인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각이다 보니까 대충 이거의 간격에 맞춰서 1.5나 2m 간격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띄엄띄엄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죠. 그냥 이렇게 작업할 때 드릴 할 때 한꺼번에 3개씩 쭈루룩 하고 급수급탕 환탁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간격들이 보통 뭐 현장에서 2m나 2.5m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광경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좀 작은 광경이 많은 경우에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1m, 1.2m 이렇게 때문에 웬만한 감들 PVC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PVC 같은 건 훨씬 더 촘촘하죠. 뭐 100mm 갈 때 옆에 50mm 배수관 가고 이랬을 경우에 똑같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0mm 같으면 1.2m니까 상당히 촘촘히 해야 되고 플렉시블 조인트나 볼 조인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되니까 뭐 우리가 뭐 볼 조인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슬립 조인트나 플렉시블 조인트 또 시방서에서는 뭐 어쨌든 신축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죠. 펌프 주변에서 신축을 잡나 배관 사이에 신축을 잡나 뭐 별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거죠. 신축임 하실 때는 앙카 위치 잘 잡아서 앙카를 확실하게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축임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앙카 제대로 안 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앙카가 밀려버리거나 앙카를 고정을 위해서 용접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용접을 안 하거나 이래버리면 비싼 거 해놓고 아무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스리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물배관을 하지 않는 경우
전기실이나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물배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데는 아예 장비에서부터 그 1m 이내에는 관을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전반, MCC죠, MCC. MCC 주변에는 1m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시공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하려면 이제 물받이 관을 하거나 외부 케이싱, 자켓팅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중배관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기계실에 뭐 MCC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데 잘 안 되는 경우 있고 심지어 전기실 위에도 물배관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나중에 문제 생긴 경우에는 시공사대로 안 한 꼴이 돼요. 전기배관 편식내에서 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전기배관 주간의 말단이라든지 입상관 하부 이런 부분 전기들을 당연히 설치하고 있고요. 그 분기라든지 입상관 세우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300, 60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치수들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드레인 밸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제 20mm 그 셧오프 밸브겠죠, SV. 셧오프 밸브 약자 같은데 드레인 밸브들은 서비스 밸브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개폐 밸브를 20mm짜리로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15mm로 보통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찌꺼기까지 빼는 거 고려한 거죠. 감압 밸브 주위의 배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압력계 이제 1차측 있고요. 감압 밸브 있고 압력계 있고 압력계가 밖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차단 밸브 있고 감압 밸브 있고 뒤에가 이제 그로우 밸브나 또 여기는 SV가 셧오프 밸브, 게이트 밸브네요. 셧오프 밸브의 게이트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 차단 밸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바이패스에는 글로우 밸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압 밸브나 뭐 어떤 유량 제어하는 그런 밸브들에는 바이패스에는 게이트 밸브나 버터플라이 밸브가 아니라 글로우 밸브를 해서 이런 유량 조절이나 감압 밸브가 고장 났을 경우에 글로우 밸브 가지고 유량을 좀 제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안전병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 밸브는 이 감압 밸브 2차 측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감압 밸브 1, 2차 측 밸브 바깥쪽에 본배관 쪽에다가 안전 밸브를 해놓으면 실제 안전 밸브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해보면. 왜냐하면 감압 밸브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1차 측 밸브, 2차 측 밸브 닫았어요. 그러고 글로우 밸브를 열었어요. 글로우 밸브를 열으면 1차 측 압력이 그대로 들어가죠. 안전 밸브는 보통 감압 밸브보다 1.1배 높은 압력으로 보통 세팅을 하는 게 통상적이죠. 1차 측 압력이 그대로 가니까 안전 밸브가 터지죠. 그래서 안전 밸브를 사용을 못해요. 이 글로우 밸브를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 밸브 밑에다가 차단 밸브를 달아야 돼요. 근데 안전 밸브 밑에 차단 밸브를 달아서 누가 터진다고 닫아놔 버리면 또 안전 밸브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안전 밸브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전 밸브 밑에 밸브를 달지 않고서는 차단 밸브를 별도로 달고 그 위에 안전 밸브를 달지 않고서는 이 바이패스 밸브를 열지 못하고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도 바이패스 밸브를 많이 닫아서 감압을 시키면 안전 밸브가 안 터질 것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정상적일 땐 그래. 이렇게 가면서 마찰 손실이 글로 밸브를 많이 닫아서 압력을 많이 여기서 마찰이 많이 걸리니까 압력이 다운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니까 안전 밸브는 안 터졌는데 그 이쪽에서 이제 뭐 전기나 물을 사용하다가 이제 덜 사용해요. 사용 안 하면 여기서 마찰 저항이 발생이 안 되죠. 유속이 없으니까. 유차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1차차 압력, 2차차 압력 똑같아져 버리죠. 그리고 또 안전벨 또 터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림이 카탈로그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전밸브를 바이패스 밸브를 개방할 수 없는 실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밑에다 밸브를 달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전 밸브를 여기다 달아라. 그래서 어차피 이거 터지면 이거 아직 가압 밸브 고장 나면 안전 밸브도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고 어차피 1차체 감정이 그대로 2차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고 만약에 보호해야 되는 장비가 1차체 감정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뭐 장비 자체에다가 안전변을 달아서 이제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보면 바이패스 지름은 1차 측 관 구경보다 한두 단 적은 치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강압 밸브 이렇게 하면서 바이패스 똑같이 요 1차 측 배관하고 같은 사이즈로 다 가는데 강압 밸브 실제 이제 밸브들 보면 대부분 이 본 배관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적은 그런 광경의 그 밸브들이죠. 그러니 그로 밸브도 굳이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압 밸브의 바이패스는 이 1차 측 배관보다 한두 단 적은 걸로 해도 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방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트랩이나 이런 데는 바이패스랑 같은 지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거 그냥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패스와 같은 지름으로. 이제 이런 거는 유량을 그대로 이제 필요한 유량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밸브 자체도 광경이 어쨌든 간에 그 유량만큼 흘러보내는 거라서 최대한 많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 따라서 이제 그 바이패스 배관도 같은 광경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안 되죠. 전기 공급관하고 응축수관이 보통 나란히 가면서 전기 공급관은 그 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이제 하향 기울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응축수 배관은 거꾸로 오면서 또 구배가 거꾸로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현장에서는 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기배관 지지 간격들 좀 나와 있고요. 전기 유랑계 주변에 뭐 이런 것들 상세하게 그림으로 잘 표준 시방사에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가습기 주지 배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냉온수 배관 공기 빼기 밸브 잘 해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코일 주의 배관 마찬가지로 뭐 그림들이 상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그 여기도 이제 그 개폐 밸브 드레인 밸브는 20mm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기울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지 간격들 나와 있고요. 광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기울기 지지 간격 기름 배관 기름 배관에 보면 뭐 그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탱크하고 배관 연결할 때 바로 보통 연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신축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기름 탱크하고 배관 연결할 때. 이거는 뭐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오일 서비스 탱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발전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경유 탱크 설치하고 발전기에 보면 따로 또 작은 서비스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탱크에서 뭐 다시 되돌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발전기 자체에 이제 조그만한 급유 펌프가 보통은 많이 내장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고 남는 기름은 펌프가 계속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남는 기름은 다시 이제 그 되돌림 배관이 돼 있는데 그런 되돌림 배관 할 때는 반드시 저유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냉매 배관 관을 사용하기 전에 관 끝을 막아서 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물질이나 습기, 물 같은 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냉동기 주변에는 프렉시블 뭐 대부분 하죠. 하고 있고 그 냉매 배관을 응접할 때 반드시 질소 퍼지를 하면서 응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이거 뭐 LG나 삼성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지만 또 작업자들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기밀 시험도 질소를 이용해서 28kg 이상으로 보게 돼 있고요.
단열재는 액가나 가스가 같이 보온재로 둘둘 말아서 하는 경우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온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황서 되어 있고요. 냉매배관도 기울기가 있어요. 안에 이제 오일이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있고, 냉매액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순방향으로 해서 이제 내린 기울기로 하도록,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지간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압축, 에어배관이죠. 에어배관은 1kg 이상 되면, 10kg 이상 되면 압력배관 사용하라 되어 있고, 뭐,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기배관에는 이제 응축수 안에 내부에서 이제 습기나 응축수 생기니까 그 드레인밸브들에 대한 나와 있고, 공업용수, 보통 이제 지하수나 저수지의 물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뭐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이제 배관하고 나서 수압시험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압력의 1.5배로 되어 있고요. 최소 뭐 시험 압력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최소 뭐 보통 7.5kg 이상 뭐 하게끔 돼 있고, 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인데, 뭐 증기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그렇고요.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거는, 건물 내 오수 배수관, 오배수관을 그 30kPa, 30kPa이면 3m 양정이에요. 3m. 3m만큼 물을 채워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표준 시황서에. 30분 동안. 그 압을 뭐 펌프를 이용해서 30kPa, 3m의 압을 걸든지 아니면 그 파이프 이제 수평배관 어디 끄트머리를 이제 메인배관 끄트머리를 막고 그 위로 이제 3m의 물을 채워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냥 보통 이렇게 드레인 어디 이제 양변기나 이런 데 이렇게 바닥 배수에 호스 집어넣어서 물 세게 틀어가지고 보통 이제 퇴수 시험이라고 하는데, 오배수관은 퇴수 시험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수 시험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수 시험도 3m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좀 3m 어렵죠. 바닥 배수구를 다 막아야 되고, 뭐, 스리브 위에서 다 틀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 공사할 때는 다 이렇게 하죠. 미국 외국 공사할 때는 다 이렇게 하면서 국내 공사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래도 최소한 이 스라브 바닥 배수구나 이 위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까지 물을 채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오배수관에 이제 그냥 퇴수 시험만 하시게 되면 배관이 그 안에서 물이 쭉 내려가니까 밑에 부분은 세면 되겠지만 윗부분이나 옆부분 이런 데는 만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관에서 위로 따서 뭐 이렇게 꺾고 올라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수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이제 배관이 그 어디가 막혔어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차서 위에 층 바닥까지 물이 차오르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물이 어디서 새느냐? 그동안 퇴수 시험하면서 안 봤던 그런 옆부분, 윗부분 다 새고요. 특히 많이 사는 데가 이 스리브에 이 파이프 그 입상 수직 배관이 연결된 그 부분이 패킹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50mm나 뭐 이런 파이프 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새요. 굉장히. 배관은 여기 막혔는데 나중에 물이 저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곳곳에서 그 스리브하고 끼워놓은 그 다대배관이라고 하죠. 거기서 제대로 끼지를 않아서 그래서 뭐 저기 새는지 알고 천장 뜯어서 보면 그 스리브에서 새는 거고 그럼 방수가 잘못됐다 또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메인 배관 입상관 연결되는 부분 끝부분에서 이제 막고 물을 다 채워서 그 스리브 위에까지 위에쯤 바닥에서 이렇게 봐서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까지 물을 채워놓고서 만수 시험을 하셔야 돼요.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해보시면 많이 셉니다. 많이 세고요.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현장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별도의 뭐 자료로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고요. 뭐 커미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